이거는 범위가 조금이라서 그렇게 어려운 건 없었을 거야. 정리 문제도 너무 쉬워서 딱히 정리 문제를 우리가 풀어야 되나? 잘 모르겠네. 오늘은 책 내용을 간단하게 리뷰해 드리는 걸로 진행을 해보고 빨리 끝낼 수 있으면 빨리 끝내자. 다음 주에 할 거나 얘기하고. 첫 번째로 나오는 거는 228페이지에 인원 클래스 나오는데요. 이렇게 치고 자바에서는 이런 거 만들면 얘를 제네릭에다가 못 쓰잖아요. 원래 자바는 원래 됐지. 일단 다시 에넘으로 들어와서 에넘 클래스를 쓸 때 코틀린으로 쓰시는 경우에 안드로이드도 쓰시는 분이 많을 텐데 안드로이드에서는 아직도 인원 클래스가 느려요. 달빙 머신에서. 그래서 약간 기피 대상이긴 하지만 약간 느려진 정도니까 요즘은 거의 허용하는 분위기고요. 그리고 JVM에서는 이넘이 자바의 이넘으로 번역되긴 하는데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오브젝트로 번역이 돼요. 그리고 펜을 쓸 때 S를 쓸 필요가 없다는 거 정도이고요. S를 쓸 필요가 없긴 하지만 S를 쓸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 외에는 이넘 자체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깊으신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넘이 뭔지 설명을 해드리면 이넘이라는 건 시스템에서 인스턴스를 만들어주는 객체를 얘기를 해요. 우리가 어떤 클래스를 만들어. 그럼 이 클래스를 만드는 거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인스턴스를 여러 개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즉 인스턴스를 몇 개 만들지 모를 때 이럴 때는 클래스 선언을 통하는 거고요. 인스턴스를 미리 확정 지어서 몇 개만 만들게 하고 싶어.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인스턴스를 만들지 말고 우리가 인스턴스를 만들 수 없게 하는 클래스를 만들고 싶어. 그게 사실은 인원 클래스예요.
이 열거라는 건 뭘 열거하는 거냐면 엄밀하게는 인스턴스를 열거하는 거예요. 만들면 대표적으로 싱글톤 객체를 쓸 때 우리 인스턴스라는 걸 많이 하죠. get 인스턴스에서. 이렇게 되면 우리는 이걸 사용하잖아요. 그럼 이거 누가 만들어줬냐 이거야. 이거는 언어 차원에서 런타임에 미리 얘를 만들어주고 시작한단 말이지. 미리 만들어주기 때문에 스태틱 초기화보다 더 빨리 일어나. 그래서 동시성 문제가 없어. 코드가 런타임에 진행되기 전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에넘의 인스턴스가 만들어진 시기는 런타임이 언어에서 전개하기 전이에요. 그래서 얘는 동시성 문제가 싱크로나이즈 없이도 발생하지 않아. 말하자면 언어는 컴파일하면 이런 순서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런타임이 들어오기도 전이라서 싱크로나이즈 문제가 아예 발생을 하지 않아요. 처음부터. 그래서 여러분들은 싱글톤을 만들거나 인스턴스를 하나를 만들든 두 개를 만들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싱크로나이즈 문제 없이 어떤 인스턴스를 만들고 싶으면 무조건 이너 클래스를 쓰는 게 유리해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우리는 비슷한 짓을 오브젝트로도 할 수 있는데 만들 수 있죠. 그러면 키워드로 보면 얘는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 때인 거고 인스턴스를 얘는 인스턴스를 n개 만들 때 쓰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얘는 무한히 만들 때 쓰는 거고. 그 외에는 똑같다는 거야. 문법이 다 똑같아. 뭐 예를 들면 얘한테 이런 게 들어있어. 얘도 똑같이 넣으면 돼. 물론 얘도 똑같이 넣으면 되지. 이런 차이만 있다는 거야. 그러면 제가 이 오브젝트를 대신해서 얘를 쓰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오브젝트를 쓰는 게 유리하냐 이넘 클래스를 쓰는 게 유리하냐 라고 물어보면 언제나 이넘이 더 유리해요. 왜냐하면 스태틱 컨텍스트만 해도 동시성 문제를 받는다고. 여러분들 자바에서 스태틱 이용해가지고 싱글톤 객체 만드는 게 쉽지 않죠. 싱크로나이즈 하고 뭐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쉽지 않잖아요. 근데 자바에서도 이넘으로 만들면 되게 쉽게 된단 말이에요. 제가 오브젝트를 만들어 보면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이 코드가 완전히 동일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아예 오브젝트를 안 쓰시는 걸 권장해요. 오브젝트를 써서 유리한 점은 이름을 그냥 써서 좀 더 편하다는 거, 타이핑이 하나 준다는 정도겠죠. 아니 그럴 거면 이게 무슨 앱이라고 해봐. 그래서 여러분들은 보통 앱이라는 데다가 막 여러 가지를 넣어놓죠. 이렇게. 이거 넣어놓지 마요. 자바든 뭐든 이런 거 하잖아.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앱에다가 이런 거 넣어놓는단 말이에요. 이거 그냥 이넘으로 하라는 거지. 이넘. 인스턴스 하나 만들면 그냥 이 코드 그대로 가져와서 여러분들이 손해보는 부분은 타이핑이 한 번 더 늘었다는 정도? 어차피 코드 인트로 갈 거잖아. 코드가 똑같은데 중간에 얘가 한번 껴든 거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만으로 동기화 문제가 전혀 안 일어나는 예쁜 녀석이 만들어져요.
우리가 코트링에서 오브젝트를 쓰면 이 오브젝트가 동기화되는데 싱크로나이즈가 들어가 있어요. 안에 코드를 보시면 실제 자바로 번역된 거 보면 얘 싱크로나이즈 한다고. 그래서 오브젝트 초기화 타이밍이라는 게 생겨나 스태틱으로. 그래서 그렇게 쉽게 예쁘게 되지 않아. 이 안에 객체가 있거나 이러면. 응? 하지만 인엄을 하는 경우에는 그 문제가 전혀 없어. 대신에 인엄은 자바와 마찬가지로 스태틱보다 먼저 태어나죠. 스태틱보다 먼저 태어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인엄이 스태틱을 참고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둬야 돼요. 그래서 인엄은 스태틱을 참고할 수 없어. 코틀린 세계에서는 스태틱이 없고 컴패니언 오브젝트가 있죠. 그럼 컴패니언 오브젝트에 이런 게 있다고 쳐봐. 얘가 인스턴스가 있어. 근데 얘는 이런 게 있어. 그럼 제가 만약 아니 레일이 안 먹네. 얘가 초기화될 때 이걸 참고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안 된다고. 못 불러. 이유는 이렇게 나오기 때문이죠. 컴패니언이 아직 선언 전이라고 나온다. 그래서 쓸 수 없다고 나와. 자바와 똑같이도 스태틱에서 초기화가 안 되기 때문이지. 자바에서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는지 아세요? 스태틱 초기화로 해결하는 거 알고 계세요? 이렇게. 이거 고전적인 문제인데. 이런 문제 보신 적 없어요? 그래서 예로는 해결 못하고 이렇게 해결해요. 그렇다고. 그래서 스태틱 초기화처럼 컴패니언 오브젝트 초기화해서 해야지만 스태틱 시점에서 애넘 값을 갱신할 수 있지 애넘이 만들 때는 스태틱을 몰라. 그 정도로 안정화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싱글톤이 필요하면 싱글톤은 인스턴스 5개 중에 하나만 만든 케이스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냥 이 케이스라고 생각해. 차라리. 그래서 이놈을 만드시는 게 맞다. 싱글톤. 이놈의 의미는 뭐다? 확정되어 있는 숫자의 인스턴스를 만들어주는 클래스인 거예요. 나 대신 OS가 만들어줘. 나머지 문법은 다 똑같아. 다 똑같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든 그러면 인스턴스 5개를 미리 예약해놨잖아. 다 넣어놔야 돼. 즉 여기 인스턴스를 만드는 문법이 똑같다는 거야. 똑같죠. 보통 클래스 만드는 거랑 똑같아요. 내가 책에서 보면 인원 블럭 안 받아주고 그래. 블럭 받아주겠죠? 설마 안 받아주겠어? 받아주겠죠 이렇게. 어?
어? 왜 이러지? 이거 왜 안 될까? 이거 왜 안 되지? 블로그 뭐 안 되나? 그런 얘기 있었나? 그런 얘기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안 되는데? 안 통하는데 이거? 얘가 이 문법을 다르게 해석하나? 이렇게 해줘야 되나 반드시? 그러네. 얘는 트레일링 블럭이 안 먹네요. 문법상. 그러네. 반드시 인자로 넣어줘야 되네. 인자- 안 그러면 이거 오브젝트로 인식해가지고 커스텀 오브젝트로 인식해버리는데 이 문법을 반드시. 커스텀 오브젝트 문법은 책에 나와 있죠. 책 어디에 나와 있냐고? 232페이지 밑에 있는 위크데이 예제에 보면 나와 있죠. 먼데이 뒤에다가 중괄호 붙인 게 커스텀 오브젝트 바디를 붙인 거잖아요. 저거 문법 똑같은 건가 보다. 미친. 그럼 이게 커스텀 오브젝트 바디는 이 안에 이니스 넣을 수 있어? 되나 본데? 죽을 것 같다. 이런 짓은 나도 처음 해봤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거야? 올이 되고 이니셜이 되나 본데? 그렇죠. 뭔지 모르지 이거. 그렇지. 올이 되고 오브젝트 이니셜이 일어나네. 이니셜라이즈 블럭을 두 번에 걸쳐서 만들 수 있네. 뭐야? 미친 거 아니야 이거? 나 처음 봤어 우리. 이런 짓 자체를 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처음 봤어. 어쨌든 생성자 블럭도 넘길 수 있지만 뒤에 이걸 하면 얘는 무조건 오브젝트 문법을 인식해가지고 트레일링 블럭으로 처리할 수 없네요. 그런 거였어. 인자로 블럭을 넘기는 건 가능하지만 이렇게 반드시 인자로 넘겨야 된다. 기타 인업 진행하시고 공부하시면서 궁금한 거나 물어보시고 싶으신 거 있으세요? 오이사님 나 재밌는 거 발견했어. 네. 제가 여기 생성자에서 블럭을 봤잖아요. 예. 근데 이놈은 이게 안 통한다?
트레일링 블럭이 안 먹어. 아, 무조건 커스텀 오브젝트 바디로 인식돼. 그렇군요. 그리고 그래서 이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써줘야 되고요, 반드시. 예, 예. 이 뒤에 오브젝트는 무조건 커스텀 바디로 인식되고요. 커스텀 바디 안에도 이닛을 넣을 수가 있는데 그렇죠. 예. 여기 본체에도 이닛을 넣을 수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거 찍어보니까 본체 게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커스텀 게 나와. 그러니까 본체가 일종의 상위 클래스 역할을 하는 뭐 거죠. 그런 예, 예. 그리고 그렇다는 얘기는 AB는 싱글턴 선언 비슷하게 취급되는 거고. 익명 클래스의 인스턴스처럼 취급되는 거네요. 이게 성립한다는 얘기는. 참, 예. 그래널 머리를 많이 썼네요. 하긴 자바에 맞춰서 만들어야 되는데 머리 굴리다 보니까 그렇게 됐겠죠. 근데 이게 JVM 입장에서는 이제 그렇게 돼야 되는데 사실 그냥 클래스 그러니까 커틀린 언어 자체로만 생각해 보면 굳이 저렇게 제약을 둘 필요는 없는데 근데 나름 또 이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재밌네요. 네, 이렇게 됐어요. 여기까지 판 건 저도 처음이라서. 커스텀 오브젝트 왜 써요? 왜 쓰는 거예요? 네? 그 커스텀 오브젝트는 왜 쓰는 거예요? 커스텀 오브젝트요? 네. 커스텀 오브젝트요? 네. 저게 근데 이놈이 단순히 그냥 전역 상수를 정의하는 목적 외에도 뭐 필요하다면 다른 걸 더 담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예를 들어서 뭐 A는 아마존 뭐고 B는 아마존하고 비슷한 다른 클라우드 서비스 뭐고 D는 뭐 또 다른 네이버 클라우드 서비스고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면은 그 경우에 따라서 서로 다른 이니셜라이즈 거쳐야 될 수도 있고 근데 각각의 서비스는 싱글턴으로 프로그램 안에서 존재해야 되고 근데 그거를 서로 근데 뭐 예. 지금 질문이 뭐냐면 앱.b에 있는 XX는 어차피 커스텀 오브젝트에 있는 건 인식 못하는데 왜 쓰냐 이거죠. 못하죠. 예. 네. 그럼 뭐하러 이거 아, 그 내부에 정의된 메소드나 필드들 네. 음. 여기서 책에서 232페이지 보면은 스타트 워크를 만들었는데 이걸 만들 이유가 도대체 뭘까 하고요. 왜 쓰지? 일단 음, 얘는 모르겠지만 지금 해보면 이잇은 충분히 의미가 있네요. 그렇죠? 이것만 봐도 의미가 있잖아. 인스턴스 B 전용 이니셜라이즈에 성공했으니까. 일단 오브젝트가 init 때문에 존재하는 거는 충분히 이해는 되고요. 여기에 프라이빗 계열의 이거야 제가 코드 정리하기 나름인데 이것도 나름 이해해 줄 수는 있어. 이렇게 될 거니까. 없는 것보다는 있으면 편하긴 한데 대회 노출용은 아니지만 프라이빗이 의미가 없잖아요. 뭐 물론 프라이빗 안 때려도 마찬가지. 어차피 노출은 안 될 거니까. 그 밖에 프로세스 1 이렇게 놓으면 뭐가 호출되는 거예요? 그럼 B는? 밖에서는 프로세스 일이 안 보여. 아니. 그러니까 저기 그 앱 이넘에다가 프로세스 1을 그냥 그 정의하면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그건 가능해요. B의 프로세스가 호출되는 거예요? 이넘의 프로세스가 호출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여기 네. 보면 에러 나잖아요. 네. 여기 에러 나잖아요. 아, 에러 나고 네. 기본적으로 얘는 인원 클래스는 업스트랙 클래스랑 동등하거든요.
그냥 이렇게 선언하면 돼요. 그럼 얘 오버라이드 해주면 되죠. 원래 이런 목적으로 만들어요. 아 그래. 원래 이 목적이야. 예, 오버라이드. 심지어 이놈 클래스가 다른 클래스 상속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잠깐 되나? 아 그래 맞아 이 목적이었어. 이거야 원래 이 맞아요 목적. 맞아 이 목적이 있었어. 원래 이 목적이야. 아, 예, 이 다른 목적이야. 인터페이스 맞아, 맞아. 상속할 수 있죠. 앱스트랙트 인터페이스나 앱스트랙트. 음. 이 목적이었어. 있는 것처럼 근데 쓰는 설마 거는 이 미친놈이 된 건 아니지? 얘만 추가로? 그치? 이렇게 안 되지. 깜빡. 될거 아니.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오버라이드 때문에. 예, 그러려다. 근데 그렇게 되면 저 안에서 프라이빗 함수로 호출하는 거는 또 돼야 되지 않나? 아, 그럼 물론 이 안에서 자기만의 프라이빗 예, 펑션. 예. 근데 이제 프라이빗을 굳이 안 붙여도 원래는 그게 퍼블릭인데 이제 퍼블릭이 의미가 없어져 어. 버린 거죠. 예. 이거야 뭐 그러니까, 어차피 예, 소용 없다는 거지. 퍼블릭이든 예. 뭐든 집 앞이 예. 못 부르니까. 예. 그거 어차피 아, 집 앞이 진짜. 모르잖아. 이제 확실해졌어. 응. 확실해졌어. 됐네. 앱스트랙트.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 자바와 같은 구조긴 하지만 애넘 클래스는 추상 클래스이고 애넘 클래스의 각기 인스턴스들은 익명 클래스 인스턴스에 가깝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싱글톡 일체를 만들 거면 그냥 이걸로 만들어라. 왜냐하면 스태틱 초기화보다도 먼저 만들어지기 때문에. 오이사님, 오브젝트는 싱크로나이즈를 어떻게 잡아줘요? 무슨 말씀이신지를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스태틱에서 싱글톤 만들 때 싱크로나이즈 걸던지 뭐 이러잖아요. 동치성 문제 예, 때문에. 예, 예, 예. 근데 코틀린의 오브젝트는 비슷한 형태의 싱글톤이지만 싱크로나이즈 문제가 안 생기도록 설계되어 있다라고 언어 스펙에 보면 나와 있잖아. 그렇다는 얘기는 얘가 제너레이트 되고 난 이후에 그 코드 안에 싱크로나이즈가 있다는 얘기죠. 아마 그 클래스, 그러니까 저 오브젝트를 보통 무슨 달러 뭐로 만들잖아요. 클래스를. 얘는 그냥 자바 입장에서 스태틱 클래스로 바꿔버리고 스태틱 끝내는 클래스 참, 예. 스태틱 클래스 만들면서 그냥 다 스태틱으로 옮겨버리고 끝내는 거겠죠? 인스턴스를 만들어주는 건 아니고. 인스턴스를 만드는 것 같던데요. 근데 아마 그게 걔가 포함되어 있는 그 패키지의 퍼사드 클래스가 로딩되는 시점에서 유일하게 한 개, 그러니까 스태틱 이니셜라이저 쪽에서 한 개만 만들거나, 그럼 클래스 로더가 클래스 로딩하면서 만들어줄 테니까 아마 그런 식으로 돼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정확하게는 까봐야 알겠죠. 근데 이게 인스턴스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게 만약에 이 오브젝트가 자바 입장에서 예를 인스턴스죠. 예. 들어서 이렇게 하면 자바 입장에서 만약에 인스턴스를 만들지 않고 그냥 이렇게 했다고 치면 이 말이 안 되는 게 형으로 쓸 수는 없을 거거든. 그렇죠. 그렇잖아. 예. 형으로 쓸 수는 없을 거잖아. 근데 형으로 동작하는 거 보면 분명히 얘는 그냥 멤버고 여기에 이렇게 쓸 거란 말이에요. 이러니까 여기서 형으로 잡힐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를 우리가 그냥 못 얻잖아. 이거 보통 싱크로나이즈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싱글톤 쉽게 못 얻잖아.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 클래스, 그러니까 앱 싱글이라는 위에 있는 오브젝트에 해당하는 클래스를 일단 하나 정의를 할 거고요. 뭔가 싱글톤 클래스로 이름을 맹글링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니면 저 앱 싱글 그냥 쓸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러고 나서 그거의 싱글 인스턴스 자체는 그거의 생성자는 아마 프라이빗으로 만들거나 뭐 그렇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파이널 클래스가 돼야 될 거고 그 상황에서 그 저 오브젝트가 선언되어 있는 최상위 오브젝트는 보통 최상위 아니면 이제 다른 객체 안에 다른 클래스 안에 선언돼 있다면 뭐 다른 클래스 그 안쪽에 저거의 인스턴스를 잡는 그 신테틱 필드가 하나 생길 것 같아요. 그럼 클래스 두 개로 만들어질 거다? 클래스가 두 개인가요? 왜 두 개지? 이렇게 안 하고 뭐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얘기 아니야? 아니 그 인스턴스 홀더는 필요 없는 게 최상위가 다 어차피 퍼사드 객체가 생기잖아요. 퍼사드 클래스가. 그러니까 어쨌든 얘가 여기에 만들든 어디에 만들든 간에 어차피 이거 그냥 못 만든다는 거지. 이거 싱크로나이즈는 해야 된다. 그게 그 부분이 아마 그 뭐 어딘가는 싱크로나이즈를 해야 된다는 부분이 거지. 그분이 클래스 로더가 처리를 해주면은 클래스 로더가 그 클래스 로딩을 알아서 한 개씩만 하는 거 아닐까 싶은데 그러면은 클래스 로더의 스태틱 이니셜라이저 안에서 그 스태틱 변수를 초기화하게 하면 동기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거의 바이트 코드 수준인데요? 그 예, 예, 정도가? 예. 코드 뭐 수준이 아니라? 컴파일러니까 뭐 당연히 그런 짓을 하겠죠. 그래서 지금 제가 사람들한테 이럴 거면 애넘 만들어라. 안전하게 얘기하고 있었어. 예, 근데 자바 이넘을 사용한 싱글턴 패턴이 가능한 이유도 걔도 특별한 싱크로나이제이션이 없어도 그 클래스 로더 쪽에서 알아서 한 개씩만 만들어 주니까 그래서 그랬던 거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아마 같은 원칙을 여기다가도 적용시키지 않았을까. 굳이 복잡하게 싱크로나이즈 안 시키고. 뭐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근데 까보면 알겠죠. 한번 제가 심심할 때 까볼게요. 내일이나 모레나. 잠깐만. 수정해. 이건데 그냥 스태틱 이니셜라이즈에서 그냥 하는데 네, 그렇. 이러면 자기 자신을 파이널로 선언하고. 응. 예, 뭐 그래도 되겠죠. 예. 스테이크 이니셜라이저는 한 번만 호출될 테니까. 생성자도 프라이빗이 되는. 예, 생성자 당연히 프라이빗이어야 되고요. 예. 임의로 생성하면 안 되니까. 이러면 싱크로나이즈 문제가 안 생겨요? JVM에서 절대로? 예, 제가 알기로는 클래스 로더에서 스태틱 생성자를 호출해 주는 거니. 아니, 스태틱 초기화. 이니셜라이저는 예, 스태틱 이니셜라이저는 말씀하신 대로 그 클래스 로더가 얘를 로딩하면서 클래스 파일 로딩하면서 그때 한 번 생성해 주니까 실행해 주니까 아마도 안 생기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오케이. 그래서 이넘의 여러 가지를 했고요. 자바 이넘의 오디널하고 네임을 받아들여서 233페이지에 원래 제공되고 있고요. 컴패러블 제공되기 때문에 비교 가능하고 오디널로 비교를 해요. 네임 말고. 그리고 아까 한참 제가 채팅방에서 떠들었던 건데 234페이지가 골 때리는 문제를 일으킨다. 밸류 오브가 디렉션에 있는데 밸류 오브가 디렉션인데 이걸 여기서 표현하자면 앱에 밸류 오브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얘기잖아. 이건데 이게 원래대로 해석하면 코틀린은 이 표현을 쓰시면 무조건 이렇게 되거든요. 원래 이런 뜻이에요. 저 뜻은 원래대로라면. 그래서 이게 생략된 표현인 건데 얘를 보면 컴패니언이 없는데도 밸류 오브가 존재하고 있잖아요. 자바가 아니야. 스태틱 메소드 같은 게 없다고. 근데 얘는 유사 여기 책에서 나와 있잖아요. 각 인원 클래스는 마치 동반객체 멤버처럼 호출할 수 있는 암시적인 메소드를 제공한다라는 이 말도 안 되는 언어 스펙 있잖아요. 여기. 그럴 거면 여기 컴패니언을 못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 컴패니언을 또 만들 수가 있어. 그런데 밸류 오브를 흉내내서 또 만들어 보자는 거야. 이거 또 골 때 이게 또 만들어져. 이게. 지금 보면 시그니처가 정확하게 이거하고 일치하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리턴하면 되거든요. 이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다 이렇게 넣을 수도 있어. 이렇게 호출하면 얘는 얘가 호출되고요. 컴패니언을 생략하고 호출하면 아까 말했던 암시적인 메소드가 호출돼요. 그래서 컴파일러의 특이점인 거야. 문법이 애넘 클래스 한정으로 암시적 메소드를 호출하는 문법이 돼버린 거죠. 그렇다고 얘가 오버라이딩 되는 것도 아니에요. 원래 컴패니언 오브젝트는 오버라이딩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되게 코틀린 문법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특이한 특이점이란 말이야. 코틀린 문법이 아닌 거죠. 여기만. 그래서 제 생각엔 그래서인 것 같아. 이거 다 없어져야 돼. 사실은. 없어지고 원래는. 그 밑에는 보면 전역 함수로 이 표현이 대체가 됐죠. 이렇게 대체가 됐어요. 혹은 밸류 오브로 대체가 됐죠. 이거는 이렇게 대체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 컴패니언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얘는 존재하면 안 되는 녀석이야. 원래는 문법상. 그냥 특이점으로 존재를 처음에 언어를 잘못 설계해가지고 있던 게 레거시로 남아있는 거라고 봐야 돼서 이거 언젠가 없애지 않을까요? 오이사님? 예, 그럴 것 같아요. 그런 게 이것만 좋을 것 남아야 돼 같아요. 사실. 예. 이것만 남아야 돼. 그게 그래서 또 문제는 밸류 오브 밑에 있는 14번 줄 위에다가 JVM 스태틱을 붙여보면은 또 에러 나잖아요. 거기서 네 겹치다가. 맞아요. 네. 여기다가 이러면 바로 에러 떠요. 이거 전체가 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 이러면 안 돼. 컴파일러가 넣어준 함수랑 겹쳐버리는 거죠. 스태틱 함수랑. 그래서 저거는 정말 없애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너무 네. 불필요하게 외울 게 많아져갖고.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편하니까. 인엄 쓰실 때 이것만 쓰시는 걸 권장해요. 얘는 위태위태한 놈이에요. 이것도 제가 추론을 정확하게 넣어주면 되려나? 그렇죠. 그럼 생략할 수 있겠죠? 네, 그럴 수 있죠. 예. 아우 귀찮아. 저게 그리고 어차피 저게 인라인 함수일 테니까 결국엔 저게 자바의 밸류 오브 쪽으로 호출이 될 거고, 그럼 사실 굳이 스태틱 함수를 앱 클래스 안에 또 만들어 놓을 필요는 없죠. 네. 그런데 오기사님, 근데 컴패니언에서밖에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잖아요. 네. 이거잖아. 프라이빗 호출할 수 있는 유틸리티를 만들 수 있다는 거. 네. 이거는 뭐 어차피 컴패니언이 있어야지 해결되는 문제니까. 그건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우리 코틀린 컴파일 할 때 스트릭트 모드 쓸 수 있잖아요.
그러면 형추론을 못 쓰게 되는데 그때 이거 두 개 다 지정해야지 컴파일 통과되나? 스트릭트 모드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 이 책은 안 나와요? 컴파일 옵션 할 때 스트릭트 모드에 대해서? 네, 저건 또 스트리트 모드는 그냥 관심 별로 안 갖고 있어서. 그렇구나. 스트릭트 모드는 형추론 쓰면 안 되고 무조건 형을 지정해야 되는데 이게 스트릭트 모드에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잘 모르겠어. 이렇게 해도 안 걸리는지. 혹시 책에 그 컴파일 옵션이 나왔는데 제가 안 봤나 해가지고 물어봤어요. 다 알고 계실 테니까. 이 책에는 안 나왔어요. 제 기억으로는 없어요. 근데 저도 기억이 완벽한 건 아니라서 설명이 있었을 수도 있죠. 네. 다음 데이터 클래스로 갈게요. 데이터 클래스 이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보통 우리가 객체지향 프로그램이라고 하잖아요. 객체지향. 그러면 객체지향에 상대되는 개념은 뭘까요? 많은 분들이 그거를 함수형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객체지향에 상대되는 반대 개념은 아니고 상대되는 개념은 값지향이에요. 객체지향이라는 건 포인터로 같은지를 판별하는 거고요. 값지향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컨텍스트, 객체지향을 사용하고 있는데 물론 객체지향은 그런 뜻은 아니죠. 객체지향은 객체를 이용해서 하는 프로그램을 얘기하는데 객체지향의 기본이 이거예요. 근거가. 베이스에 이걸 깔고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을 하지 않으면 객체지향 프로그램이 일어나지 않아요. 두 번째로 함수형 프로그램에서 값지향을 하지 않으면 함수형 프로그램이 되지 않아요. 기껏 함수형 프로그래밍으로 만들고서 그 안에 있는 애들이 값이 아니라 객체로 되어 있어서 동능성 이걸로 평가되는 애를 넣으면 함수형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할 때는 이 포인터 기반으로 되어 있는 식별을 해야 되는 거고 아이디 식별이라고 하거든요. 아이덴티 식별을 해야 되는 거고 함수형 프로그래밍을 할 때는 값지향을 한단 말이죠. 그럼 내가 어떠한 컨텍스트로 프로그램을 짜고 있느냐를 되게 잘 생각해 봐야 된다. 내가 이거를 값지향으로 하고 있는지 레퍼런스 지향을 하고 있는지. 이거 엄밀하게는 객체지향과 함수지 여기의 베이스가 아니라 이거는 지향이라고 기반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된다. 이게 원래 원뜻이라면 여기에서 값을 좀 더 확장한 개념이 이렇게 풀어 쓰기도 해요. 얘가 실제로 바로 그 주소에 무슨 값이 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만 되면 돼. 요 얘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를 특성을 이용해서 이렇게 한 말이지. 그러면 한번 값 기반을 쓰는 애들은 절대로 값 기반을 써야 돼. 반드시 값 기반을 써야 된다는 거야. 뭘 해도. 그럼 우리 값 기반의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보죠. 일반적인 클래스는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이런 간단한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보죠. 그럼 얘는 가변 객체이기도 하고 불변이라도 상관없는데 그럼 제가 여기서 이러면 안에 있는 값이 같아도 레퍼런스가 다르기 때문에 D1과 D2는 다르잖아요. 실제로 달라요. 이렇게 비교를 하시든 다 다르게 나와요. 코트린에서.
기본적으로 값 비교를 한다는 거. 아니, 이게 바로 레퍼런스 기반으로 객체를 판별하는 컨텍스트인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만약에 엄밀하게 들어가면 리스트를 만들 때 여기다가 이렇게 만들면 잘못한 거야. 이 코드는 잘못되어 있다는 거야, 사실은. 왜? 왜긴 왜야. 우리는 무조건 셋만 써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 안에다가 D1을 여러 번 넣는 걸 허용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 의미는 D1을 여러 번 넣는 걸 허용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우리는 이거를 뭘로 식별했다는 얘기야? 동등성에 대한 포인터로 식별을 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Yes. 그래서 진정한 객체 지향을 하면 리스트는 나올 일이 없어. 여기다 D1 두 개를 넣어봤자 소용없거든. D1 하나가 들어갔거든. 왜냐하면 이 안에 컬렉션에서 식별할 수 있는 애들은 포인터밖에 없으니까. 레퍼런스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진정한 객체 지향을 하면 리스트를 쓸 리는 없는 거예요. 엄밀하게 얘기하자면. 그리고 객체 지향 프로그램을 되게 엄밀하게 하면 객체가 아닌 이런 프리미티브 값은 생성자열밖에 못 나오게 돼. 나머지는 전부 다 객체밖에 안 쓸 거니까. 그에 비해서 값지향으로 얘를 만들어 보면 얘는 무조건 값으로 처리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한다면 얘가 이때도 A를 리턴하고 이것도 그냥 A와 A만 비교하겠죠. N이라서 피스킨. 공변 지원 안 하지. 이렇게 해주겠죠. 그 외에 필수적으로 복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복사가 일어나는 걸 강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걸 만들어요. 이러면 마치 값처럼 쓸 수 있게 돼서 값을 갱신하거나 이럴 때 하겠죠. 그리고 바로 바뀔 때도 마찬가지예요. 얘는 안에 있는 값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지만 얘는 바를 바꾸려고 그러면 안 받아줘야 돼. 그래서 내가 유일하게 바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무조건 새 인스턴스를 반환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언제나 값을 복사해서만 만들어지고 값은 불변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 객체를 이용한 함수들은 함수형에 가까워져. 값 컨텍스트를 쓰고 있기 때문에. 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그래. 그러면 이 일이 너무 자주 일어나면 엄청 자주 일어나요. 객체 지향만으로는 프로그램을 짜는 게 적합하지 않을 때가 있어. 복사를 통해서만 만들어지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경우가 많다는 거죠. 상태를 간직하는 것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너무 많이 쓰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코틀린에서는 수거로 만들어 버려 거죠. 이렇게 그냥 이렇게 날리는 거. 귀찮아. 내가 다 해줄게.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데이터 클래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값 컨텍스트를 사용하고 있다는 걸 항상 명심하고 있어야 돼.
값 컨텍스트를 사용하는 걸 명심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인스턴스를 만들 때 똑같은 값을 갖고 있으면 하나의 값으로 본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내가 다른 속성을 넣고 싶으면 인스턴스를 새로 만든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카피 명령이 귀찮아. 무지하게 귀찮아요. 카피 명령. 이 데이터 클래스가 편해 보이지만 실은 귀찮아요. 데이터 클래스는 생성자에서 받은 것들만 처리해주고 뭐 이런 제약들이 있거든요. 실은 귀찮아. 이게 엄청 귀찮아. 그냥 우리가 커스텀을 만드는 게 더 편할 때도 많아. 이게 더 편하거든. 저 A에 대해서 왜냐하면 우리는 set A도 필요하거든요. 계속해서 set B도 필요하고. 근데 얘는 무조건 데이터 클래스를 만들면 이 발로 확정이고 카피를 반드시 얘가 주는 걸 쓰게 된단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더 만들게 돼요. 카피 명령이 불편하기 때문에. 카피 명령을 쓰려면 반드시 인자를 순서대로 보내거나 지정해서 보내거나 이래야 되거든요. 제가 만약에 얘 카피본을 얻으려면 넣어야 돼.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B는 이렇게 넣든지. 그러면 자동으로 A는 원래 걸 참고한 식으로 해서 만들어지거든요. 이게 귀찮다고. 이게 귀찮아. 그래서 그냥 B를 만드는 경우도 많아. 이렇게 도우미를 엄청 많이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귀찮아. 이제 카피 안 쓰고 그래서 속성 래퍼를 많이 만들어줘요. 귀찮으니까. 실제로 엄청 귀찮으니까 안 만들면. 참고로 데이터 클래스에 해당되는 구조들은요. 대부분 다 제공해주고 있고요. 언어 차원에서 제공하는 경우도 많아요. 코틀린도 데이터 클래스를 언어 차원에서 제공하고 있는데 본질은 레퍼런스 객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경 써서 사용해야 돼. 무슨 얘기냐면 이러면 복사가 자동으로 일어나진 않잖아요. 그렇죠? A와 B가 같은 객체를 가리키잖아요. 여러분들은 아주 조심해서 이렇게 써줘야 된다고. 이게 잘못된 코드라고 인식을 해야 돼요. 값 컨텍스트를 어겼기 때문에. 값 컨텍스트에서는 변수에 할당할 때 복사해서 할당하잖아요. 응? 같은 객체를 가리키는 건 객체 지향 컨텍스트란 말이에요. 객체 컨텍스트고 값 컨텍스트에서는 반드시 복사로 넣어줘야 돼. 반드시. 근데 이거 사람이 통제해야 되잖아. 여러분들 이걸 까먹으면 잘못된 코드라니까. 이거 자체가 잘못된 코드야. 이렇게 하면 잘못된 코드예요, 이게. 근데 이게 사람이 인식을 해야 되잖아요. 귀찮게 시리. 그래서 이게 완전한 그러한 값 컨텍스트를 지원하는 문법은 아니에요. 절반 정도만 지원하고 있어.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빼먹기가 쉽기 때문에 오히려 오류를 많이 일으키는 경우도 있어요. 스위프트에서는 애플 스위프트라고 있죠. 이런 값 컨텍스트는 무조건 스트럭처로 만들게 돼 있고 레퍼런스 기반은 클래스로 만들기가 아예 키워드가 분리돼 있어요. 그 스트럭으로 만든 애들은 객체하고 똑같이 클래스랑 똑같이 생겼는데 할당하면 이게 자동으로 복사로 할당이 돼. 그게 되거든요. 근데 어중간한 거지. 코틀린의 데이터 클래스는 어중간해. 내가 주의 깊게 써야 돼. 이렇게. 내가 주의 깊게 써야 돼. 값은 못 바꾸지 물론. 값은 못 바꿔. 근데
값을 못 바꾸니까 좀 강제가 돼 있긴 하죠. 뭐 A.A를 바꿀 수는 없잖아. 이렇게 바꿀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밖에 못 바꾸니까 강제가 되긴 해요. 강제가 되긴 하는데 가장 중요한 할당에서 강제가 안 돼서 카피를 항상 쓰는 걸 까먹어 사람들이. 보통 근데 이것도 많이 하죠. 이것도 많이 해요. 이거 없으면 귀찮으니까. 이것도 다 내가 해야 돼. 이거 안 만들어주잖아. 그래서 데이터 클래스를 제가 써본 결과는 이런 애들을 추가로 만들어야지 쓸만해요. 카피 까먹으면 안 되고 뭐 그런 게 쓸만. 그냥 할당하면 많이 깨져. 네. 그냥 불변이면 응. 참조가 넘어가도 사실 그렇게 오류가 날 상황이 없지 않을까요? 안에 이게 속성이 안 바뀌어서 어차피 값이 안 바뀌는데 그냥 참조를 쓰게 됐을 때 오는 컨텍스트 에러가 어떤 게 생각이 나질 않아서 어차피 불변이면 어차피 참조가 같아도 값은 계속 같을 텐데 뭐 물론 의미상으로 어차피 값을 계속 어쨌든 값을 쓴다는 건 무조건 복제돼야 된다는 건 뭐 인지는 되는데 뭐 어쨌든 참조가 넘어간다고 해서 문제가 없지 않을까 어차피 불변이면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내가 나중에 케이스 보여줄게. 많이 생겨. 네, 그러니까 뭐 떠오르질 않아서 한번 그런 건 좀 그런 걸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설명해 줄게. 불변객체도 레퍼런스가 넘어가면 많은 문제를 일으켜. 복제로 넘어가야 돼. 특히 동시성에서는 안에 있는 필드를 불변인 건 맞아. 그래서 불변이니까 못 건드리는 건 맞지만 그 외에도 또 많은 문제를 일으켜. 오히려 동시성 문제보다는 자료 구조에 들어가거나 이럴 때 더 많은 문제를 일으켜.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클래스 쓸 때 완전한 값 컨텍스트를 확보하려면 도우미들을 좀 더 구현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굉장히 중요한 문구가 저한테 있는데 239페이지 한가운데 보면 범용 데이터 클래스보다는 커스텀 클래스 사용할 편이 낫다라고 얘기가 나와요. 여기서 말하는 범용 데이터 클래스는 페어하고 트리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페어하고 트리플 쓰지 말라는 얘기잖아. 그렇죠? 저는 찬성이에요. 제가 회사에 트리플하고 페어 뿌렸다가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페어하고 트리플을 금지를 시켰어요. 예를 들면 함수형 프로그래밍의 대가인 저 오연석 역장님은 함수형에서는 저걸로 페어나 저런 걸로 반환하는 게 되게 일반적이거든요. 엄청 써. 그러면 나중에 오이사님이 만들어 놓은 코드에 이 트리플의 세 번째가 뭘까 다들 고민해. 금지를 시켜야 돼. 그래서 네, 이거 트리플이나 페어가 편하긴 한데 써버릇하면 나중에 뭔지를 모르게 돼서 아예 처음부터 데이터 클래스 정의해서 쓰는 게 나아요. 그럼 프로퍼티 네임 있게 다 짜는 거예요? 네. 아, 어차피 데이터 클래스는 구조분의 선언이 자동으로 먹거든요. 이렇게. 페어 같은 건 괜찮지 않나? 그게 나중에 깊어지면 네. 몰라 뭔지. 그래서 어차피 이렇게 분해는 자동으로 된단 말이야. 잘 되니까. 얘가 안에다가 오퍼레이터 컴포넌트 시리즈를 만들어줘. 그럼 얘가 진짜로 내가 직접 구현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좀 놀라나?
그러네. 충돌나네. 그렇구나. 그러면 3번부터는 괜찮을까? 그러네. 미친 거 아니야 이거? 필드 수만큼은 얘가 먹고 자동으로 막아주고요. 필드 수에 넘어가는 컴포넌트는 구현했습니다. 오퍼레이터 컴포넌트가 구조분해 선언을 할 때 여기에 들어오는 애들이에요. 1, 2, 3, 4, 5, 6, 7, 8 이렇게 대응되거든요. 근데 얘가 생성자의 필드가 두 개이기 때문에 두 개는 지가 먹었으니까 제가 2번까지 쓰려고 그러면은 안 된다고 그러는 거고 3번부터는 비어 있으니까 그럼 저기다가 세 번째 넣으면 저기다가 되지. 근데 이게 에러 뜨는 거 보니까 얘랑 같이 뜨네. 그쵸? 두 번째에 걸렸어라고. 그렇더래요. 그런 거고요. 구조분호 선언에서는 뭐 딱히 어려운 거는 없으신데 엄청나게 많은 애들이 구조분해 선언을 지원을 해요. 그래서 코틀린 내장 코어들은 태반 다 지원해. 엄청 많이 지원. 대표적으로 맵에 있는 엔트리가 지원하고 엔트리가 지원해서 구조분해 선언이 좀 편해지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기 클래스에다 구조분해 선언을 넣어두면 좀 편한 것들이 많이 생기긴 해요. 그리고 구조분해 선언도 함수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얻을 때만 특수한 작동을 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조분해 선언을 할 때만 특수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여기서 세 번째 C값을 얻는데 이때만 이런 연산이 일어나게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설마 오이사님 서스펜드가 되는 건 아니겠지? 미친놈이. 누굴까? 이거 되는 거야? 이거 되는 거야? 어떻게 되지? 될 리가 없겠죠? 무시당하겠지? 선언은 되네요. 심지어. 아까 하셨을 때 위쪽에 C 쪽에 빨간줄 생기는 거 보면은 얘가 인정해 주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은 AB는 서스펜드가 아니고 C는 서스펜드니까 위쪽 메인 쪽에서는 서스펜드 컨텍스트가 없으니까 에러 뜨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그럼 뭐라고? 메인을 서스펜드로 선언하고 그래도 되고 예. 왜 럼블럭이 없지? 해갖고 기본적으로 없나? 코르티네스 갖고 와야지 있나? 그쵸 예. 그럼 런치는 있을까요? 런치도 기본적으로 없네. 그냥 메인을 서스펜드 펀 메인으로 하시면 그리고 밑에 거기서 걔를 서스펜드로 바꾸면 돌아야죠. 안 되네? 되네. 되는 거야? 되는데 저기 C가 그러면은 정말 돼? C가 근데 저기서 기술 진짜 된다고? C를 어휘 해줘야 되나 그럼? 되나 보네. 되네. 된다고? 된다고? 말도 안 돼. 나 뭔가 오퍼레이터의 새로운 장을 보는 것 같아. 웬만한 건 다 되게 해서 되는데? 되네요. 죄송합니다. 우리 아직 퀄리티 안 나갔죠? 나중에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게 될 거예요. 이게 되다니. 컴포넌트가 되다니. 말도 안 돼. 오이사님 아인 투 C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오퍼레이터 플러스 뭐 이런 것도 다 서스펜드로 정말? 돼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한데 프라미스의 라이브러리를 만들겠다 이러면은 사실 그게 먹혀야 되잖아요. 플러스 어사인은 좀
애매하긴 한데요. 제 데이터 클래스는 불변인데 거기 플러스 네. 사인이 오케이. 그래도 먹히는 것 같은데. 이 필요 없을 거 날리고 이 날리고 날리고 거의 그러고 이러면은 하드불 우와 하드비나 뭐죠? 인공지능 처리하는 라이브러리들 다 코틀린으로 리라이트해도 되겠는데? 미친 것 같아. 아니 뭐야 이렇다고? 우리는 뭔가 금단의 물을 연 것 같아. 금단의 물을 연 것 같아. 비동기 산술 여러분, 연산 지금- 라이브러리가 생기는 거네. 제가 뭐 한 건지 모르시는 거죠. 이게 프라미스라고 생각하면 이게 프라미스 댄인 거야. 전부 다 댄 한 거거든요. 제가 너무 흥분했다. 이 중에 진짜로 코르틴 모르시는 분 손들어 보세요. 코르틴 나 전혀 모르겠다. 죄송합니다. 난 또 다들 코르틴 많이 알 줄 알고 대충 얘기했어요. 다음 인라인 클래스로 가겠습니다. 참고로 243페이지처럼 구조분해 선언은 재기적으로 계속 파고들 수 있어요. 243페이지 꼭대기 메인 함수에 보면은 구조분해 안에 구조분해 안에 구조분해 뭐 이렇게 쓰고 있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구조분해를 하면 뭐가 좋을까요? 구조분해를 하면 뭐가 좋냐라고 물어보면 구조분해를 안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심지어. 왜냐하면 코드의 목적을 보면 구조분해를 해서 얻는 거는 특정 인스턴스의 속성이었잖아요. 그래서 코드를 분리할 수가 있어요. 구조분해를 하게 되면. 하나 예를 들어보자. 흥분했던 걸 지우고 이걸 할게요. 치고요. 그러면 이제 구조분해를 통해서 얻을 건데 구조분해를 통해서 안 얻는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얻어야겠죠. 만약에 우리가 구조분해를 통해서 얻는다라면 이렇게 얻을 거고. 그러면 위에 있는 코드를 전개해 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여기에도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야. 어떻게 해서 얘를 얻게 되는지. 이게 이렇게 돼서 그렇게 얻은 거지 원래는 이렇게 얻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렇죠? 뭐 어떻게 얻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얻는 지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동네도 다 지식인 거야. 이 동네 다 지식이거든요. 그래서 얻는 부분을 처리한 거와 쓰는 부분을 처리하는 부분들이 나눠지는데 여기에서 이 지식을 한 군데로 몰았죠. 얘도 똑같이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코드로 전개할 때는 잘 모른다. 이거의 장점은. 근데 람다에서 전개할 때는 훨씬 더 유리해져.
이렇게 돼 있으면 얘는 이 코드가 그대로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될 거라고. 그런데 구조 분해를 하게 되면 이렇게 온단 말이지. 그래서 람다 안이 이렇게 바뀌어. 이렇게 바뀌어. 그래서 안에가 순수하게 사용 코드만 남게 되고 얻는 지식을 함축시킬 수가 있어. 이럴 거면 ABC를 얻는 부분을 뭘로? 이걸로 하자는 거지. 이 표준화된 얻기가 바로 컴포넌트예요. 우리는 더 이상 A를 어떻게 얻는지를 지식을 알기가 싫어. 이렇게 얻는 건지 뭔지 알기 싫어. 그냥 나 이렇게 얻으니까. 나도 그냥 어떻게 이렇게 얻을래. 이렇게 얻을래. 이렇게 얻는 거잖아요. 즉 이렇게 바뀌었잖아. 코드가. 이렇게 바뀌었다고. 그래서 바깥의 속성을 노출하는 형식을 이 형식으로 통일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원래는 데이터라는 클래스의 속성에 맞춰가지고 들어가는 부분을 통일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실제로.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쓸 수 있으면 무조건 쓰는 게 좋아요. 그러면 우리는 데이터에 대한 지식이 없는데도 ABC를 얻을 수가 있어. 그러면 의존성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원래는 ABC를 얻을 때 코드를 표현하자면 이거였잖아. 근데 이 구조분해 선언을 하게 되면 이 의미는 뭐냐면 이렇게 바뀐다고. 즉 주도권이 저쪽으로 넘어간다고. 우리는 그냥 컴포넌트 1, 2, 3밖에 호출 못하는 거고 ABC를 어떻게 노출할 건지에 대한 내용이 음닉이 된다고. 속성을 얻을 때. 그래서 구조분해 선언을 쓸 수 있으면 무조건 쓰는 게 낫다고. 그럼 우리는 속성을 얻을 때 표준화된 방법을 얻고 어떻게 얻어지는지는 관심이 없는 거지. 여기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런 느낌이잖아. 그래서 일종의 지식의 역전이 일어나서 클래스 안쪽으로 오기 때문에 응지성하고 은닉성이 높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컴포넌트 구현하실 수 있는 부분들은 구현하세요. 자주 쓰는 그런 저런 장점이 있습니다. 문법상으로. 그래서 이게 구조분해 선언을 하는 거죠. 그리고 자바스크립트에 있는 구조분해 선언보다 더 좋아요. 오히려 이게 자바스크립트의 구조분해 선언은 내장을 까는 거잖아. 실제로 그 안에 코드에 무슨 속성인지 다 까는 거거든요. 그러면 문법상 편의만 제공해 주는 거지. 이렇게 걔는 안에 객체 구조를 다 알아야지만 쓸 수 있는데 비해서 오히려 이 코틀린에 있는 컴포넌트 1, 2, 3밖에 제공 안 하는 추상화되어 있는 메서드가 더 강력하단 말이야. 추상성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이제 인라인 클래스로 들어갈 건데요. 인라인 클래스는 코틀린 1.4 때까지는요. 여러 개의 필드를 쓸 수가 있었어요. 놀랍게도. 지금 이거 하나밖에 못 쓰거든요. 이거 하나밖에 못 썼는데
옛날에는 여러 개의 필드를 쓸 수 있었어. 그때가 참 좋았지. 원래 컴파일러 여러 개 해줄 수 있는 것 같은데 그전에 잘 들어왔던 거 보면은 지금은 안 해주더라. 사실 해줘도 되잖아. 그렇잖아요. 내가 이거 쓸 때 모르겠다. 인라인 컨텍스트 파악해가지고 속성만 쓸 거면 그냥 써도 됐긴 한데 지금 어쨌든 이거 하나밖에 안 돼요. 그리고 올려보면 이거가 경고가 떠요. JVM에서는 이걸로 하라고. 되도록이면 하라고. 자바에서도 저것처럼 하니까. 그리고 인라인 클래스가 없어지고 밸류 키워드를 쓰게끔 바뀌었죠. 근데 밸류 키워드 쓰면 JVM에서 이거 꼭 붙여줘야 돼. 이게 인라인과 밸류 클래스의 차이점이에요. 똑같은 선언을 인라인으로 해도 되긴 하는데 인라인으로 해도 되거든요. 인라인으로 해도 되는데 인라인으로 하면 JVM 인라인을 안 붙여줘도 잘 돼. 근데 밸류로 하면 얘를 안 붙이면 JVM에서 컴파일 에러가 나. 아니 근데 책에 있는 코드는 뭐야? 이거죠 심지어. 이거야. 근데 에러나. 뭐지? 오이사님 이거 뭐예요? 아마도 제가 밸류 클래스로 바꿔야 되는데 인라인은 그대로 놔둔 것 같아요. 네. 네. 원서 봐봐. 원서에도 밸류 나오는 거 보니까 밸류로 돼 있을 것 같은데? 아니 이게 그 원서 시점은 오히려 더 옛날이라서 인라인이었을 거예요. 저 부분이. 그렇구나. 244페이지의 윗부분은 밸류를 고치셨는데 네, 아래를 그래서 안 제가 고치시는구나. 고치면서 그 부분을 빼먹은 걸 거예요. 찾아볼게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뭐가 좋냐? 밸류 클래스는 정확하게 저희가 프리머티브를 객체형으로 쓰는 거와 똑같은 효과가 일어나요. 코틀린에서는 이거 없죠, 이거. 자바에서는 프리미티브형하고 박스형하고 분리해서 쓰잖아요. 그래서 개발자가 잘 써야 되잖아요. 어떤 형을 써야 될지. 그에 비해서 코틀린은 무조건 박스형만 쓰면 코틀린이 알아서 프리미티브형 적용할 때는 프리미티브형 적용하고 이게 레퍼런스가 필요한 박스형을 적용하고 알아서 하잖아요. 그렇죠? 그 일이 밸류 클래스에도 똑같이 일어나요. 사실은 밸류 클래스의 기원 자체가 그런 거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죠. 원래 프리미티브 형이 인티저나 뭐 롱이나 이런 애들한테 해줬던 것들을 컴파일러 수준에서 해줬던 것들을 유저도 거기에 참가할 수 있게 바꿔준 것 뿐이에요. 뭐 저희가 일어남 숫자면은 이 액션 함수를 부를 때는 너를 보낼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 A를 사용할 때 이게 객체형으로 잡힌단 말이에요. 널 가능성 때문에. 이 안에 있는 A는 객체형으로 잡혀. 얘 때문에. 근데 얘를 없애면 얘가 프리미티브로 잡힌단 말이지. 이걸 컴파일러가 알아서 하거든. 이게 객체 컨텍스트가 반드시 안 필요하냐? 원래는 이런 프리미티브만 그런 혜택을 받았는데 이제는 우리가 만든 데이터도 그런 혜택을 똑같이 받는다 이거. 이 데이터가 이게 없으면 그냥 인라인화 되고 있으면 인라인은 안 되고 객체형으로 가고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인라인화에 대한 얘기가 245페이지 한가운데 있는 코드에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특이한 기능은 아니고 원래 프리미티브 형들은 박스형으로 다 됐던 기능인데 유저한테 풀어준 거죠. 니네 것도 해줄게. 니네 것도 해줄게. 그래서 그럼 언제 쓰는 거냐? 컴파일러가 딱 보기에도 레퍼런스 타입이 필요 없을 때 프리미티브를 대체하면 속도가 더 빨라지는 것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는 박스형
인티저나 박스형 롱밖에 안 쓰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신경 쓰기 싫어서. 그러한 성능을 중요시한다라면 다 얘로 쓰면 돼요. 얘로 쓰면 돼. 그리고 참고로 밸류 클래스에 있는 메소드들은 다 전역 함수로 번역돼 가지고 그 함수 콜한 걸로 바뀌어요. 그 책의 244페이지에 있던 add나 isDevC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사실은 스태틱 함수로 바뀌고요. 전역 함수로 바뀌고요. 그 함수에다가 그 인라인화된 값을 넣은 것처럼 인라인화 될 땐 그렇게 인라인화 되고 객체로 갈 때는 그냥 객체로 가지. 이거 함수 그럼 따로 만들어주나? 우이사님? 스태틱으로 동시에 선언할까? 인라인화가 성공하면 있으면 이게 나중에 인라인화가 될 텐데 인라인화가 된 이후의 코드를 보면 이런 식으로 생겼어야 될 거잖아요. 뭐 이 A.VA 부분이 있고 플러스 3 이렇게 돼서 이것도 인라인화 됐으니까 이 안에 값이 5 이런 식으로 바뀌어 있을 거거든요. 다 인라인화 돼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면 플러스가 함수로 빠져나와 있을 텐데 분명히. 그러면 내가 이거 메소드 선언할 때 실제로는 얘가 뭘 만들어주는 거죠? 스태틱 함수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객체는 이거죠, 없으니까. 이거네, 예, 이거. 예, 예, 이거 같이 만들어준다. 예, 같이 만들어줘. 그런 식의. 아예 이거밖에 안 만들었는데? 예. 뭐 멤버 펑션은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것만 있으면 되니까. 예. 어차피 다 인코딩이 어. 프리미티브 타입으로 인코딩 되니까. 결국에는 컴파일 되고 나면 이거조차도 이렇게 해석된다는 거지. 다 스태틱으로 해석된다는 거지. 그게 인라인 클래스의 특징이에요. 아시고 쓰시면 좀 좋고요. 부호 없는 정수는 잘 작동해요.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참 매직인데 잘 했겠죠, 알아서. 뭐 잘 작동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원래 인티저나 롱의 한계가 있잖아요. 일반적인 롱의 범위는 이거잖아. 일반적인 롱의 범위는 이거거든요. 근데 유롱은 저걸 넘어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보다 더 크게 잡아도 돼. 이렇게. 이게 돼. 당겨져. 실제로. 그래서 프린트 때려보면 잘 나와. 이렇게 잘 나와요. 굉장하죠? 잘 나와요. 구현체는 각각이 다 달라요. 구현체는 플랫폼 임플리먼트를 할 거기 때문에 뭐 여기엔 그냥 이렇게 나오기만 했는데 실제로 플러스나 이런 거 구현한 거 보면은 이렇게 알아서 플랫폼 구현하라고 여기는 선언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각 플랫폼별로 구현이 따로 구현이 돼 있어요. 그 구현에서는 아마 음수 쪽을 양수 쪽에 더해가지고 문자를 연산을 해가지고 뭐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겠죠? 빅인티저 구현하는 방식처럼 네, 그렇게 될 건데 어쨌든 잘 나와요. 그래서 이걸 랩핑해 놓은 것만 해도 대단해. 자바스크립트에서도 그럭저럭 잘 나와요. 해보면. 그래서 이 구현체들이 원래 되게 귀찮은데 잘 된다는 거. 그리고 일반 연산자도 잘 먹는다는 거. 뭐 이런 것들 있어서 쓰면 되고요. 그 외에 248페이지 나온 것처럼
언사인드 계열의 배열도 다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1.6) 에서는 익스페리멘탈 뭐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코틀린 옵션 저것도 필요 없어요. 잘 돼요. 저거 다 1.5대 얘기일 거예요. 1.6에서 언사인드 다 정식화 돼가지고 저거 필요 없어요. 까지입니다. 그래서 인라인 클래스 244페이지에 인라인 클래스 정의하기라는 그 소제목 자체를 밸류 클래스 정의하기로 아예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개정하실 거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원래 바꿨어야 되는데 이 워낙 번역도 오랫동안 진행이 되는 바람에 찔끔찔끔 바꾸다 어쨌든, 보니까 예, 인라인 클래스는 없어요. 1.6 현재 인라인 클래스는 없습니다. 데프리케이트 예. 돼가는 과정이고 다 밸류 클래스가 됐고요. 데이터 클래스와 밸류 클래스가 있는 중이죠. 밸류 클래스 같은 경우 첨언을 하나 하면은 뭐 다 아시겠지만 단위 같은 게 필요할 때 단위 오류로 그러니까 다 더블인데 이놈은 질량이고 이놈은 속도고 이놈은 뭐 속력이고 뭐 이런 거 특히 물리 계산 같은 거 할 때 실수하기 쉽잖아요. 돈 계산도 그렇고 그럴 때 이제 조금 더 편하긴 하죠. 그런 쪽으로 오류 중에서 이제 굉장히 유명한 오류들이 몇 개 있잖아요. 아리안 로켓 폭파 사건 뭐 그다음에 또 뭐 있었지 뭐 궤도 화성 궤도선 추락 사고 이런 거 대부분 되게 어이없는 오류들이었거든요. 뭐 영국 애들이 파우드로 뭐지 피트루스 영국 애들이 미국 애들이 인치로 쓰고 유럽 애들이 뭐 센티미터를 써갖고 뭐 둘을 같이 써버렸더니 속도를 잘못 계산해갖고 죽어버리고 이런. 이게 코틀린 1.4와의 차이점이에요. 코틀린 1.4의 인라인 클래스는요. 컴파일 타임에 저렇게 써도 3으로 인식했어요. 근데 밸류 클래스가 된 이후부터는 저렇게 인식은 안 해주더라고요. 예전 코드에 보시면 저런 코드도 나와요. 인라인 클래스는 저게 먹거든요. 저렇게 하면 저게 8로 나와요. 인라인 클래스는. 근데 4점 후반대에서 필드 2개 이상 못 받게 하더니 그 다음에 가서는 일반 연산을 못하게끔 막는 걸로 해서 지금은 안 먹는데 혹시라도 옛날 코틀린 코드 접해보시면 저런 거 나옵니다. 인라인 클래스를 그냥 숫자처럼 쓰는 코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 나온다. 근데 밸류 클래스는 지원 안 하나? 안 하겠지. 하나? 이건 어떤 식으로 에러가 나지? 그치? 컴포넌트 없다고 에러 나지? 얘가 어디까지를 값으로 보지? 이 수준에서도 안 되네. 그런 거야? 그럼 얘는 투 스트링이 오버라이드가 아닌가? 또 오버라이드네. 그럼 얘는 무조건 객체였을 때. 내가 오버라이드 했기 때문에. 왜 이러지? 왜? 뭐지?
컨티뉴에이션으로 나와가지고. 그치. 제 말이 맞죠? 투스트링을 오버라이드 했기 때문에 인라인화 되지 못하고 무조건 객체화됐죠. 그런 거네. 코드에 문제는 없지만 이걸 넣으면 수많은, 그러면 이거 없을 때는 인라인화 되나? 아닌데? 그래도 역시 안 되는데? 언제 인라인화가 되는 거지? 이제 인라인화 안 시키려고 인라인 키워드 뺀 거 아니에요? 자바 레코드로 만들었기 때문에? 아니 또 딱히 자바 레코드 클래스도 아닌데? 얘가 그걸 지원 안 하는 건가? 코트린 컴파일이? 1.8이라서 그런가? 레코드 몇 번부터였죠? 오이선이? 14였나? 마이크 꺼져 있어. 기억 안 납니다. 그냥 최신으로 하시죠. 15나 16으로. 16 나왔나? 그래도 이건데? 더 올라가야 돼. 17인가? 개표가 안 되는데? 밸류 클래스의 인라인화는 여기서 확인이 안 되는 건가? 모르겠네. 얘가 왜 박스형으로 잡혀 있는지 잘 모르겠어. 투스트링 때문에 잡혀 있는 건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여전히 인라인화, 이 디컴파일러는 인라인화를 못 받아주는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네. 잘 모르겠어. 함수 한정으로 바뀌는 건가? 내가 그 함수를 안 불러서 없애버렸나? 아, 여기 있다. 그러네요. 얘는 인라인화가 됐네요. 그런 거예요? 오이선? 인라인화가 안 되는 것도 아니네. 되긴 되네. 맞죠? 돼야죠. 근데 이게 왜 안 돼? 여기 인라인화를 거스를 게 하나도 없는데. 컴파일러 작동은 참. 아무튼 의외로 언어 스펙에 있는 걸 믿으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많이 실험해봤지만 안 돼. 여기 책에 프린트 ln이 n이 물음표기 때문에 안 된대요. 그래서 내가 이거 바꿨잖아. 여기는 n이 물음표가 안 나오잖아. 프린트 ln 자체가 인라인화를 방지하는 기능이 있다고 245페이지 가운데 샘플의 두 번째 프린트 nl의 주석으로 써 있죠. 프린트 ln이 n이 물음표를 사용되기 때문에 인라인화 되지 않는다고. 오케이. 알겠다고.
그럼 여기에는 사용돼야 될 거 아니야. 아까는 내가 프린트 LN에 넣어서 붙이고 얘는 왜 인라인은 안 되는데? 그것이 궁금해. 음? 그러면 여기다가 직접 넣으면 괜찮나? 아주 시험해 볼까요? 책에 있는 대로. 인라인은 안 되는데? 인라인은 안 되는데? 잠깐만요. 아, 아까 그 코틀린 코드가 근데 혹시 이게 인라인이라는 뜻일까요? 오이사님? 이거 자체가 인라인이라는 뜻일까? 걔까지 호출 스타일로 봐서는 스태틱 함수긴 하죠. 그럼 객체 생성 부하는 없지만 리턴 A네. 그만큼의 부하만 있는 거네. 이걸 인라인이라고 부르는 거네. 그렇죠? 그냥 아이디 펑션이네요. 걔는. 네. 예. 그쵸. 그러면 함수 콜 부하는 있는 거네. 객체 뭐- 생성 부하는 없지만. 그 정도. 그- 인라인화가 된 거네. 말하자면. 그러네. 이게 인라인인 거네. 이게 인라인. 인라인 됐어요. 함수 콜 통해서. 그렇군요. 그렇다는 얘기는 부하가 제로는 아니네요. 보세요. 난 이게 그냥 그렇죠. 3이 될 줄 알았거든. 또 JRT는 또 받아서 바로 리턴해 주는 거 보고 또 그냥 그 값으로 써주겠죠. 아 여기서 네, 결국에 이거 나중에 보고서 A 받아서 A 리턴하는데 굳이 그거 호출할 거 없네. 자바 컴파일러 그 정도는 똑똑해요? 자바 컴파일러는 모르겠고 JIT는 그 정도는 해주겠죠. 되게 쉬운 거니까. 인라인이 거기까지 된 거군요. 입장 전체에서 토론하고 싶으신 얘기나 궁금했던 거나 뭐 이런 거 있어요? 입장 짧아서 짧은 뉴스 11시 40분. 이 장은 정리 문제가 물어볼 게 너무 쉽고 해서 제가 전개했어요. 그에 비해서 7장은 양이 많습니다. 7장은 양이 많고요. 대부분 컬렉션의 메소드 설명 때문에 양이 많긴 한데요. 그렇다고 제가 그냥 넘어갈 건 아니고요. 짚을 거고요. 네. 연속 문제의 내용들도 답 하나하나가 되게 방대해서 어떤 식으로 물어볼지는 제가 좀 정리 좀 해볼게요. 어쨌든 제 컬렉션을 써보는 경험상 적어도 실장에 나오는 컬렉션 메소드들은 다 공부할 필요가 있다. 꼼꼼하게. 자바에 대비 좋은 점. 컬렉션 메소드 배우면 배열, 셋, 맵, 리스트 할 거 없이 한 번만 배우면 된다. 자바는 분리돼 있죠. 어레이 거 따로 배워야 되고 리스트 거 따로 배워야 되고 이렇게 분리돼 있는데 얘는 그냥 하나 배우면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한바탕 배우셔야 된다. 그런데 이터레이터가 말이야. 이게 이거잖아. 그리고 얘가 이거고 그리고 얘가 이거잖아. 그래서 얘가 이건데 그렇구나. 근데 이게 약간 설명이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는데 오이사님 예. 포문은 이터레이터를 상속받았기 때문에 인식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포문이 그 그거랑 상관없지 않아? 제가 아무거나 이렇게 만들어도 되는 거 아니?
그게 상속 관계로 생각하는 건지 그 스트럭처럴하게 저 넥스트랑 헤드 넥스트를 제공하면 그냥 그걸 인정하는 건지 그거 모르겠어요. 해보면 되지. 사실 뭐 컴파일러 입장에서는 저 메소드들이 있는지 확인하는 거는 어렵지 않으니까 굳이 상속 제약을 둘 필요가 없긴 한데 반드시 이터레이터 메소드를 제공해야 되는 거면 이터레이터는 오퍼레이터가 아닌가요? 거의 그죠? 되잖아. 상속 안 받아도 되잖아. 오퍼레이터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 이터레이터 오퍼레이터만 이터레이터의 조건이 넥스트하고 헤스넥스트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그렇다고 내 책 설명 볼 때 이상하다고 생각했다고. 내가 알기로는 분명히 인터페이스 없이 오퍼레이터의 조건만 충족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되잖아. 되잖아. 포 된다. 예. 이거는 그래서 사실 예. 편의상 컬렉션을 구성하기 위해서 이터레이터 인터페이스가 있긴 한데요. 문법상으로는 코틀린은 오퍼레이터만 존재하면 되지 얘의 상속 구조를 갖고 있을 필요는 없어요. 이게 코틀린의 오퍼레이터의 가장 큰 장점이에요. 언어가 원하는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서 자바 같은 경우에는 자바 클래스 라이브러리에 포함되어 있는 인터페이스를 강제 상속해야 되는데 얘는 여기에 어떠한 제약이 없어도 오퍼레이터만 마치 스칼라의 트레이트처럼 그냥 끼워 넣으면 돼. 그러면 이 문법이 작동해요. 즉 상속 구조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 거죠. 아까 컴포넌트도 그냥 오퍼레이터에 끼워 넣기만 하면 작동했잖아요. 그럼 구조분해 선언을 쓸 수가 있었잖아 우리가. 언어가 지원하는 기능을 쓰기 위해서 인터페이스나 클래스를 상속하지 않고 오퍼레이터를 끼워 넣기만 하면 작동. 그렇다는 거지. 예를 들면 내가 구조분해 선언을 쓰고 싶으면 왜일단 안 되나? 이렇게만 넣으면 이게 돼. 언어의 기능을 쓰고 싶으면 오퍼레이터만 넣으면 되지 여기에 굳이 뭔가를 해줄 필요 없다는 거지. 자바처럼. 자바는 언어의 기능을 사용하려면 반드시 자바 클래스 라이브러리에 있는 무언가를 상속하거나 구현해야 되거든요. 근데 얘는 이런 클래스 형을 결정하는 층이 아무것도 없이 오퍼레이터만 넣으면 돼요. 그러면 문법적인 혜택을 다 누릴 수가 있어요. 얘 빨간 붙었어. 방금 괜찮았잖아. 빨간 붙었어. 모르겠다. 어쨌든. 그래서 다음 주에 컬렉션 나갈 거고요. 컬렉션 쭉 다 보고 오시고 실습도 많이 해보시면 좋고요. 페어가 유일하게 유용한 곳이 컬렉션에서 맵 만들 때 유용하고요. 하지만 비용은 비싸요. 아니 비싸진 않나? 어차피 인라인화 되니까. 아 인라인화 안 되잖아. 데이터 클래스일 뿐이잖아. 예, 그거는 오버헤드는 무조건 생기는 거죠. 오버헤드는 생기기 때문에 생각해보고 쓰셔야 되고요. 어디선가
언어 토론하는 거 보니까 맵하고 배열의 리스트에 대해서 자바스크립트 같은 리터럴 도입한다고 토론하고 있던데 코트린에 그런 얘기도 오가고 있어요. 이번 주는 좀 쉬웠죠. 쉬어가는 주로 쉬었고 다음 주에는 스트림 시퀀스까지 포함하면 엄청 빡셉니다. 다음 주에 제가 시퀀스에 대해서 좀 더 깊은 얘기도 드릴게요. 책에서는 시퀀스를 되게 가볍게 다루거든요. 네, 코틀린은 놀랍게도 시퀀스를 특수하게 구현하지 않고 코르틴으로 구현해놨어요. 그래서 코르틴이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에 대한 약간의 지식도 같이 가져가는 걸로 해서 이걸로 할게요. 기타 질문 없으시면 오늘 여기서 끝낼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아니지. 출석부 다 체크하셨어요? 나가면 채팅창 못 열어서 이거 왜 QR로 제가 나가면 출석 체크 못 하잖아. 출석 체크 다 하셨죠? 안 하신 분 없죠? 밑에 링크. 저희가 책을 컬렉션까지 나가면 한 절반 정도 나간 셈이 돼요. 분량으로 보면 절반 정도 나간 셈이 되거든요. 여러분들 한 주에 한 장 나가는 분량이 벅차신가요? 물론 한 주에 한 장씩 나가면 지금처럼 상세하게 볼 수 있으니까 나쁘진 않으니까 계속 한 주에 한 장씩 나가는 걸로 다음 주도 일단은 얘기해서 나갈게요. 근데 너무 느리다 싶으면은 의견을 모아서 한 주에 2장씩 나갈 수도 있어. 이 멍 때리는 얼굴들을 보면 한 주에 한 장씩 나가야 될 것 같긴 한데. 그냥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좋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